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찬영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6월 한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잊지 못할 전쟁이 있습니다. 예.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초로 제트 전투기의 대결장이었다. 그렇죠. 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네.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네.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미그 엘리라는 그런 네. 단어인데요. 약간 미드 제목 같네요. 그런가요? 네. 오늘 정 작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서 배경과 함께 네.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엘리전 이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골목이란 네, 뜻이죠. 골목, 회랑 뭐 이런. 회랑이란 표현이 그렇죠. 더 좋은 것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이나 국제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국전의 연구는 뭐 계속되고 있긴 한데 성격에 대해서 한국전은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전이자 국제적인 전쟁이자 그다음에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사건이고요. 우리한테도 당연히 중요한 게, 저는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너무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 분단과 냉전의 고착 역시 지금 거의 70년 그리고 이제 한 세기까지 이어질고, 그다음에 이게 결말이 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억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은 1949년 50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왜 1950년 6월 25일이었냐거든요. 왜 여름이었냐? 여름인 것도 있고 1950년이라는 게 북한이 소련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완벽하게 뭔가 준비가 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급했던 거죠. 중공군이 넘어와서 단대오만 받고 바로 참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한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니까 소련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 이제 라즈바예프 보고서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로는 이제 김일성은 쳐들어가겠다. 아니, 지시라기보다는 지원을 약속한 네, 거죠. 네. 그 부분이 김일성이 담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에, 물론 어떤 네, 측면에 봤을 때 군사적으로 볼 때 대비가 덜 됐다는 네, 것도 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준비가 다 됐어요. 걔들의 생각으로는. 근데 소련의 지원 약속이 안 돼서 네. 좀 끌었던 거죠, 오히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유엔에서 참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련이 반대하면은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유엔이 뭘 해가지고, 우리는 6.25라는 결과가 있으니까 유엔이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할 수도 있겠구나로 생각하지, 그때는 유엔에서 그럴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유엔에서 그 유엔군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 행동을 했던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심지어 걸프전에서도 다국적군이었어요. 유엔, 최근에 또 네. 보면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만 봐도 유엔에서는 그냥 뭐 하는 이야기만 게 별로 하고. 없죠. 예. 기껏해야 평화유지군 파병하는 네. 정도고. 침공 계획이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부산까지 점령한다는 것이 괜한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었었죠. 네. 특히 이제 공군력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 갖고, 이제 북한 공군은 이제 소련의 지도와 지원에 의해서 야크 전투기, 이제 프로펠러 전투기들과 야크 18. 네, 이런 전투기들을 대량으로, 이제 IL-2 이런 전투기들을 대량으로 이제 100대 넘게 예.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북한군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공군력을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이 됐었나요? 그래서 일본 패군이나 육군 항공대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또한 그게- 그 중국 팔로군의 그 공군 쪽,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공군으로 이제 분류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육군에서 육군항공대에 있었던 조종사들도 그렇죠. 대거 또 됐고. 그게 뭐 일본, 북한이 뭐 친일파청산을 잘했네 어쩌고 그러는데, 그들도 일본군 출신을 상당수를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실 개전 초기에는 이제 뭐 없었죠. 우리는 그냥 그 연락기에다가 화염병이랑 폭탄 들고 이제 떴던 게 전부였었는데, 참 처절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래서 19대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 김포공항이 이제 공습을 여러 차례 받다가 6월 28일인가 이제 미군기에 의해서 북한군 공군기가 첫 번째로 격추가 당하고요. 이제
초반에는 계속 밀렸죠. 그러다 이제 미군이 공식적으로 참전하면서 북한 하늘에 이제 북한 공군기는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네, 없어지죠. 미군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종을 갖고 왔어요? 그 미군은 이제 무스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제트 전투기로 바뀔 때라 이 직선형 가지고 있던 슈팅스타. F-80. 네, 그 베스킨 라빈스에 들어간 그 메뉴 아닙니다. 직선형의 그 초기형 제트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북한 공군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진짜 청소라는 표현이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초반에 북한 공군은 뭐 한 달 만에 왜냐면은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이전에 먼저 공군은 쉽게 투입할 수 있거든요. 인명 피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슈팅 스타로 이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B-29를 띄워서 폭격을 하고. 폭격을 했죠. 뭐 100대, 200대 띄운 건 뭐 저 미국에서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하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그럼요. 있는 실력자들 그렇죠.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공군 그때 실력은 대단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은 압록강까지 가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압록강 너머는 이제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가지 마라. 네.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게 이제 1950년 11월까지 분위기가 유지돼요. 네, 그럼 이제 유엔군은 계속 북진하고 있다가 11월 1일, 2일에 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지상을 내려다봤더니 막 사람인지 숲인지 모르는. 와. 예, 막 그냥 표현할게요. 저그들이 이렇게 막 저글링하듯 몰려오듯이 이렇게 저건 딱 몰려오기 좋아요. 네. 네. 그렇죠.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9월부터 침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정찰기들이 파악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거의 초반 1, 2일부터 정찰기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메가더가 그걸 아주 참 싹 무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집에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그리고 그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몰랐던 거는 중공군의 은원패 능력 뛰어났지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냥 별거 있겠어. 빨리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지상전하고는 이제 연계가 돼야 그렇죠. 되겠지만 조금 이제 미그 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좀 빠르게 항공전 위주로 네. 이제 배경을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11월 1일 날 그 압록강 주변으로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스탕이라고 부르는 게 이때는 다 그 앞에 기호가 F-51로 바뀌었어요. 예. 원래 P로 했는데 이제 그때 기호가 바뀌면서 이 전투기들은 이제 속도가 느린 프로펠러기니까 지상 공격을 주로 하고 제가 얘기한 슈팅스타가 제트기니까 이게 이제 제공을 이렇게 하면서 공중 초계를 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압록강 너머에 뭐 이상한 전투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색깔.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빠르게 와서 훅 쏘고 훅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철수하고 보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그렇게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 근처까지 당연히 미군이 진출하죠. 특히 중공군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관측도 해야 되고 공습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할만하면 그 압록강 건너의 그 비행장에서 훅 먼지벼 같은 게 일어나더니 눈보라 같은 게 일어나더니 겁나 빨라. 이게 후테이크를 가지고 있었던 은색 동체에 중국 공군 마크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타는 사람 중국군은 아니었고. 그렇죠. 중국 공군과 북한 인민군 그죠. 그 마크가 있었어요. 마킹이었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도청을 했더니 러시아를 하네. 왜 그러지? 스바스바. 스바시바 막 이러고 물론 조종사들한테는 야 네가 소련 사람인 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야 중국어나 북한 말로 해라고 했지만 알아야죠. 그거 아는 것도 있고 단어를 배웠겠지만 전투기 뒤에서 총알 날라오고 막 뭐 몇백 킬로 날아다니는데 그게 얘기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죠. 네. 네. 사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규모는 엄청나가지고요. 소련 항공사단 2개 사단이 계속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련이 참전국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제는 아예 다 인정했죠. 그렇죠. 그냥 예. 참전했죠. 예. 했죠. 그때 이제 6, 7이 이렇게 계속 이제 무스탕을 공격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뭐 공중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쏘고 일단 다시 돌아가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11월 8일 날 이제 미국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B-29를 동원해서 이제 폭격을 하려고 B-29를 띄우고 슈팅스타를 호위기로 띄우거든요. 네. 나타났어요. 겁나 빠른 애들이. 몇 대 정도? 8대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들은 당시가 이제 건카메라 있고 이러긴 하지만 보고서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8대 정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미그 15죠. 나타나서 이게 가볍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슈팅스타 같은 경우는 직선이게 속도도 느리고 B-29를 속도가 더 느린 B-29를 호위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가 낮거나 이렇게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그 15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도를 띄운 다음에 그 매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속도 그대로 해서 빠져나가면서 얘들아 다음에 보자 이게 돼요. 이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이젠 다 밝혀졌죠. 그럼요. 밝혀졌 게 뭐냐면 소련 공군의 목표는
B-19를 잡는다. 그럼요. 그래서 미그 15를 참전했고 303 항공사단하고 324 항공사단이나 네. 2개 항공사단이나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참전한 거는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예. 근데 이때 미국이 한 데가 실수예요. 이제 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슈팅스타가 속도가 느리고 한데 대신 좀 무거웠기 때문에 이제 하강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러셀 브라운 대위의 전투기가 따라가서 드디어 격추를 처음 시킵니다. 이게 이제 공중전에서 제트 전투기끼리 공중전에서 첫 격추 기록, 격침전, 그게 격추 언제는 기록이 50년 11월 8일. 11월 8일?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영화 네. 레드테일스에서 네네. 독일 제트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M262,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롭기가 네. 미군 프롭기가 따라가서 네. 격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허구인가요? 독일군 제트 전투기를 미 육군 항공대 전투기가 격추시킨 적이 있는데 언제 격추시켰냐면 착륙할 때. 착륙할 때. 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안 되죠. 네. 아 그럼 영화는 어느 정도 허구가 그러니까 있는구나. 프로펠러 전투기하고 제트 전투기가 싸운 건 2차 대전 때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6.25는 제트 전투기 대 제트 전투기끼리는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차이가 안 나서 영화처럼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머리 맞대고 총을 쏠 수가 없고요. 그 총을 했는데 팔에 맞았는데 팔이 안 붙어 있는 건 좀 이상했어요. 팔이 더 크니까. 네. 30mm인데 그건 팔에 맞았으면은 그 가장 잘 구현한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독일군 20mm에 그 터져 나가는 게 가장 리얼해요. 탱크 있는 8명이 네, 네, 한 네. 번에 쓸려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공중전이 벌어지고 슈팅스타가 한번 이기긴 했는데 그 미군 조종사들은 눈치채죠.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전문 용어 나오네. 네.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로의 이제 뭐 전투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의 성능이나 목적 차이였어요. 이제 미군은 폭격기를 호위하거나 이제 공중을 장악하는 이제 제공권을 장악할 용도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붙여놨고요. 소련은 오직 목적이 하나였어요. 자국의 영공으로 들어오는 미군 폭격기를 떨군다. 야, 그러니까 단일한, 그러니까 때문에 동체는 최대한 가볍게. 그 다음에 그 특히 무서웠던 게 이제 23mm랑 37mm. 그렇죠. 37mm 1문과 23mm 2문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무서워했어요. 물론 잘못 맞으면 가니까. 물론 이게 탄약 수도 적고 탄속이 느리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안 맞았죠. 근데 그 복싱 경기 하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이렇게 관전으로 하면 엇가는데 쓰러지는 거잖아요. 한 방 맞으면 이제 그냥 가는 거기 거죠.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세이버하고 비교를 그쵸. 하는 그런 그 흥미진진함에서 가장 일본으로 그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실 네. F-80하고 비교하면 성능 자체도 결국 미그 15가 종합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그럼요. 네. 음. 이렇게 되니까 미군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개발이 돼서 본토나 유럽에나 배치됐던 F-86 세이버를 꺼내듭니다. 그 당시 네. 최신이죠. 예. 이제 세이버도 이제 후퇴익에다가 앞에 그 12.7mm를 6개를 달고 있었던 이렇게 성능으로선 뒤지지 않고 성능이 더 뛰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배치시키면서 본격적인 미그 엘리가 시작됩니다. 왜 미그 엘리라고 부르냐면 되게 기묘한 전쟁이 지금은 이제 소련 공군이 참전한 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걸 숨겨야 됐기 때문에 전투기 마킹은 인민해방군, 북한 인민군. 그렇지만 미군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감청하면은 다 스파시바 러시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하지만 소련은 한 번도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미공군도 소련이 전쟁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제3차 대전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똘마니들끼리의 싸움으로 놔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은 제트 전투기를 지원해 줬는데 왜냐면 이러다가 북한이 끝장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소련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이제 그 미그 15가 연합군의 손에 들어가서 막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신이라도 넘어가 버리면은 아주 골치 아프죠. 아주 골치 아프죠. 이거는 빼박 네, 증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격담중 어떻게 했냐면 그 서해 바다에 미그기가 떨어져서 조종사가 이렇게 물에 빠지니까 동료 미그기가 와서 쏴버리고 갔대요. 사실은 그런 전투행동 반경이 그렇죠. 자체가 안 됐었죠. 그렇죠. 네. 짧죠. 예, 그래서 다 압록강 네, 네. 이북에 네. 그 공군기지에서 발진을 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그 15가 네. 몇 대나 떨어지고 네, 그 네. 격추 비율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그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거의 통일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것도 뭐 마지막에 자료를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해드리고 스탈린의 명령은 이제 압록강에서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공역에서만 이제 미그기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압록강 일대, 평양까지도 잘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미그 엘리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지상전에 51년 7월부터 있었던 그 물고 물리는 고지전이 벌어진 거에 먼저 일어난 항공전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항공 고지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가요? 네. 맞는 것 이제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50년 이제 145에서 51년 초반까지는 저기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미공군이 이제 거기까지 갈 틈이 없었어요. 거기다 이제 B-29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출격 금지, 출격 중지 이렇게 내버렸고 왜냐하면 B-29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격추된 기록은 상당히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23mm, 37mm 맞으면 그 B-29가 걸레짝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제 안에 기억으로는 네. 손상까지 따지면 120여 대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구멍이 송송 나서 왔구나. 네. 그러니까 B-29가 사실 태평양 전쟁 때는 미국 일본기가 못 쫓아가는 그 높이에서 고도, 네. 막 하는 하늘의 왕자였는데 완전 밥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 이제 23mm랑 37mm는 세이버는 못 맞추지만 B-29는 잘 맞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너무 심해졌다가 다시 이제 전선이 북쪽으로 이제 51년도 후반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미그 엘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투가 이제 심하게 벌어지고 이때는 이제 중국 공군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민군 공군도 같이 가담을 하면서 전투가 이제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얘기가 나왔는데 한 대는 뭐 10대 1. 그랬었죠. 네. 그런데 또 조금 지나 미국 이제 소련 쪽 자료 공개되면서 야 10대 1은 아주 뻥이고요. 2대 1. 뭐 1.5대 1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치욕적인 이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었는데 미공군의 전쟁 기간 동안 이제 F-86의 손실은 224기. 네, 근데 40기는 비작전 손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차하다가 뭐 고장 났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제 기체 문제가 생긴. 문제? 예, 61대는 이제 작전 손실.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아니라 추락 고장으로 인한 추락 뭐 이런 거고요. 18대는 대공포화. 그리고 한 대는 불침번 찰리한테 당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 자료를 하나같이 한 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분석도 그럼요. 뛰어났지만 네, 네. 양쪽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자료와 중국 쪽의 그렇죠. 자료와 미국 쪽의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같은 날 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들만 네.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구자들 대단해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남은 건 이제 104대인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한 열 몇 대는 이제 연료 부족으로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련군에 의한 격추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비작전 손실로 작전 손실로 봐야 되느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세이버는 약 100대 조금 넘짓한 숫자가 이제 한국전 이제 미그 엘리에서 이제 미그기에 의해서 격추가 됐고요. 소련 쪽으로는 이제 대략 335대 정도가 이제 미그 엘리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략 319대, 하면 310대 정도가 이제 세이버에 의해서 격추됐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공군이 짧은 기간인데 피해가 진짜 많았어요. 399대가 이제 손실됐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224대가 이제 세이버에 의해서 추락했다. 나머지 이거의 원문 영문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럼요.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죠. 네. 그리고 소련 측의 부대 배치, 그러니까 그 릴레이식으로 재배치됐을 때 그 정예 부대가 했을 때의 격추 비율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비정예 부대로 교체됐을 때의 격추 비가 너무 다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네, 이제 네. 분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 그리고 이제 북한 네. 공군은 이제 정확히 수치가 안 나오는데 대략 100대 정도고 그중에 한 3분의 1이 세이버한테 잡히지 않았나. 예. 이 나온다. 분석 자료에서 그 주석을 달기를 북한 공군의 자료는 신뢰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세이버를 격추시켰다는 그 날짜에 세이버는 출격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뻥이네 뻥. 아니, 그 세이버가 정도로 아니라 너무 일단 많기 입만 열면 때문에. 뻥이에요, 네. 북한은. 사브르가 출동할 수도 있었고 예. 어쨌든 근데 아니, 이제 북한 공군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이제 미그 15를 운영했고요. 이제 한국 공군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F-86 세이버를 운영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대략 550대에서 560대 정도가 이제 세이버에 의해서 격추된 미그 15 숫자. 예. 그러니까 대략 5대 1 정도가 이제 격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걸 집어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때는 10대 1이었다고 했다가 뭐 2대 1, 1대 2였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대 1이었던 이유는 미 공군 측에서 봤을 때 도망가는 그 연기를 뿜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냥 격추로 본 건데 사실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기지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연합군 쪽에는 몰랐던 거고 그래서 10대 1이 나왔던 거. 나중에 이제 자료를 까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소련 쪽에서나 그 중국 쪽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 선전을 위해서 네, 선전을 그렇죠. 위해서 뭐 2대 1이네, 뭐 1.8대 1이네 이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기체를 놓고 보게 되면 미그 15가 기체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이제 속도, 뭐 상승,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았죠. 왜냐 기체가 작고 가벼웠으니까. 대신에 그리고 이제 화력은
이제 23mm, 37mm가 더 강했는데 대신에 세이버는 조종사들의 기량이 더 뛰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G슈트라는 거 이미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량이 좀 튀어났던 게 그런 이제 그 기체 자체 외에 이제 성능을 좀 뛰어났다라는 네. 거죠. 네. 한국전쟁 하면은 공중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군이 그때 이제 뭐 빨간 마을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제트기를 운영하는 걸로 나오지만 이제 그 실제로는 뭐 무스탕을 타고 있었고 이제 아주 작은 부분만 맡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잘 안 쓴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5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세이버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공군으로 발돋움했고요. 예. 뭐 이런 미그 엘리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전쟁에 아주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에서 네. 달에 맞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미그 엘리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그 엘리라는 것이 지상전하고 마찬가지로 미군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혹은 소련이 진짜로 참전했으면 미그 엘리라는 공간이 생겼을까? 안 생겼겠죠.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도 있었던 그런 그 미그기의 회랑, 네. 미그 네. 회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그 엘리를 보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북한 공군의 3항공사단의 주력들이 지금 미그 엘리 지역의 공군기지에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애매하죠.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유사시에는 중국 쪽으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간다는 있겠죠. 말이 네. 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그 정 작가님이 미그 엘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한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